저희 오늘은 디터 헨리의 그 칸트와 헤겔 사이라는 요 책 제일 마지막 챕터를 다루려고 하거든요. 이 책이 원래 그 1973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헨리가 했던 강의였어요. 이게 헨리가 원래 그 당시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재직 시절에 이제 미국의 방문 교수로 콜롬비아 대학교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앞에 나온 얘기 들어보면은 거기서 이제 스탠리 카베라고 그 존 롤스가 하버드에서도 좀 강의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헨리가 그 콜롬비아 대학교를 잠깐 쉬면서 하버드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담겨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의라서 그 헨리 다른 논문들보다도 좀 더 편안한 문체로 이렇게 글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읽기도 쉽고 그리고 또 특히나 그때 당시 헨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또 하버드가 그 분석 철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시절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도 좀 더 명료하게 이렇게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냥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읽으면 내용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독일 철학자들 글 쓴 거에 비해서는 훨씬 쉽고 헨리의 다른 글들하고 비교해봐도 좀 쉬운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오늘 다루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헤겔의 논리의 학을 전체적으로 헨리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구도로 짜여져 있는지를 얘기를 하죠. 그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헨리가 보기에 헤겔은 이 그 보편적인 세계의 과정을 생명이라는 구도로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 생명이라는 구도가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해서 대립되는 두 쌍들의 상호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생명이라는 모습이다. 이런 구조가 모든 세계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합리적 담론 속에서도 나타난다. 라고 보는데 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헤겔이 부정이라는 그 용어를 도입해서 부정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어떻게 대립되는 두 그 쌍들이 서로 상호적으로 의존하면서도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과정으로서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논리학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헨리가 적어도 헨리가 설명한 논리학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그 우리가 앞서서 했던 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비형이상학적 해결의 관점에서 해결을 독해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로버트 피핀이라든지 아니면 테리 핑카드도 그런 관점에서 논리의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거랑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헨리의 해석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좀 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비형이상학적 해결 해석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어떤 해결의 텍스트에 대한 해석에서는 특히 이제 어떤 생명 개념에 대한 해석에서는 핑카드 같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입장보다는 헨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좀 더 본래 해겔 텍스트에는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우리 세미나의 맥락에서 보면 디터 헨리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영어권 해결을 다뤘고 그래서 형이상학적 해결과 비형이상학적 해결 사이의 어떤 대립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헨리는 이런 사조에선 좀 벗어나 있죠. 독일어권 학자인데 독일어권에서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해겔에 대한 특히 해겔 논리학에 대한 여러 가지 권위 있는 연구들이 많이 출판이 됐어요. 그때 나온 학자들이 뭐 클라우스 뒤징이라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몇 번 얘기했던 풀다, 한스 프리드리 풀다 이런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그 뭐지 여기 나오는 디터 헨리라던가 그리고 미하엘 토이니센이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권위 있는 학자인데 특별히 헨리는 우리 세미나 맥락하고 관련돼서 어떤 게 의의가 있냐면은 헨리 이 사람은 저희 책 앞부분에 소개에서도 나오지만 대륙 철학하고 분석 철학 사이에 그 간격을 메우는데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실제로 하버드에서 헨리가 강의를 했을 때도 그런 관점에서 분석 철학자들한테 분석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야 이 독일 관념론의 통찰들을 좀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강의를 했던 사람이고 그게 그 이 책을 역자인 그 사람이죠. 데이비드 파시니 같은 사람 그때 당시에 대학원생이 어떤 것 같아요. 근데 파시니는
그 당시에 1970년대 헨리가 강의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하버드 학생들이 그 헨리의 이런 통찰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와서는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책이 출판될 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헨리의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은 영향을 줘가지고 이후에 이제 분석 철학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독일 관념론을 탐구하려는 사조들을 많이 낳게 됐다라고 하면서 여러 학자들의 목록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들어가는 이런 맥도웰 같은 사람들도 그 앞에 서문에 있는 목록에 있고 한데, 아무튼 그렇게 영향을 줬죠. 독일어권 학자이고 굳이 따지자면은 형이상학적 해결에 가까운 입장에서 해결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해결 해석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간격을, 영미권과 독일어권의 간격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실제로 비형이상학적 해결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 많은 영향을 줬고, 또 우리가 읽는 이 그 강의 제일 마지막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그 130쪽 가게 되면은 헨리가 비트겐슈타인하고 헤겔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도 이제 영미권의 논의들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터 헨리는 누구인가? 디터 헨리는 지금은 이제 훔볼트 대학교 명예교수인데, 은퇴했죠. 명예교수인데, 거기서 이제 소개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연역밖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데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소개는 칸트의 통찰들과 어떤 고찰들이라는 그 엔솔로지에서 거기에 헨리가 기고를 해가지고 그 기고한 사람 명단에 나와 있는 이 소개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은 헨리는 지금 그쵸. 그 윈헨이죠. 이거 제가 이 발음을 못하겠는데, 윈헨 대학교 그 명예교수이고, 그 다음에 훔볼트 대학교 영예교수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였고 하이델베르크의 교수였다.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에 있을 때 헨리가 이제 미국으로 갔던 거죠. 미국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하버드와 콜롬비아에서 가르쳤는데, 처음에 콜롬비아에서 가르치다가 거기서 잠깐 그 휴식을 하고 하버드에서 세미나를 했는 게 그게 바로 이 책이다. 그리고 헨리의 저작은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비트윈 칸트 앤 헤겔이라는 요고, 헨리가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왜 제목이 비트윈 칸트 앤 헤겔이냐? 사람들이 보통은 프롬 칸트 투 헤겔, 이렇게 칸트에서 헤겔까지 이렇게 제목을 많이 짓는데, 헨리가 보기에는 그건 좀 이제 오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마치 이게 독일 관념론의 그 사상이라는 게 어떤 일관적인 발전 과정처럼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발전 과정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는 칸트의 철학적 입장, 그 다음에 후기 피테의 철학적 입장, 그리고 헤겔의 철학적 입장이 각각의 어떤 강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입장들을 서로 경쟁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칸트에서 헤겔까지가 아니라 칸트와 헤겔 사이에 이 세 가지 입장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헨리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인데, 근데 이것보다도 사실 헨리는 독일 관념론 연구하는 학자이면은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진짜 유명한 연구자이거든요. 누구나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연구자인데, 이 사람이 뭐 칸트, 피테, 헤겔 같은 이런 독일 관념론 그 철학자들에 대한 해석으로도 유명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 현대 독일 철학에서 거장 중에 한 명이거든요. 독일 형이상학자인 거죠. 그러니까 독일 관념론이 논의했던 그 자기의식이라는 개념 안에 어떠한 철학적 함의들이 들어있고, 그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론 철학, 실천 철학의 여러 가지 것들에 적용시켰을 때 어떠한 논의들이 전개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한 학자이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형이상학자로서 유명하고, 그리고 칸트나 헤겔이나 피테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연구자로서도 유명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이 이런 독일 쪽에서 특히 연구하신 분들 항상 그 논문 보면 헨리를 인용하고 하는데,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거 내용 보면은 헨리 같은 경우는 지금 번역된 논문이 하나 있거든요. 논리학의 시원과 방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김옥경 선생님이 번역하셨는데, 김옥경 선생님이 저한테 헤겔 알려주신 분이에요. 제가 서강대 다니던 때에 그 헤겔 강의 개설하셔가지고 제가 김옥경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게 김옥경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튜빙겐에서 박사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튜빙겐 가시기 전에 연세대 철학과 대학원에 있을 때 이걸 번역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옥경 교수님한테 진짜 많이 배웠고, 헤겔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틀 같은 것들을 좀 김옥경 선생님 수업에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김옥경 교수님은 약간 형이상학적 헤겔에 더 가까운 독해를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어쨌든 저는 되게 많은 어떤 아이디어들을 얻게 돼서 되게 감사했고 그랬네요. 요거 말고도 우리 세미나에서 다뤄지는 내용하고 관련된 국내 논문으로는 요런 게 있거든요. 황설중 선생님이 쓰신 그 헤겔의 이론 철학에 있어서 자기관계적 부정성의 구조에 관하여 헨리의 부정이론을 중심으로라는 요 논문이 있는데, 요게 딱 저희가 지금 다루는 요 부분, 헨리가 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헤겔의 논리학 전체를 설명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황철승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서 이제 헨리의 이론을 가지고서 헤겔의 변증법이 정반합의 구조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헤겔의 변증법에 대해서 뭐 데리다 같은 사람들이 현대 철학에서 제시하는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잘 지적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헨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좀 황설중 선생님이 약간 잘못 설명하신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세미나와 관련해서 이게 국내 논문으로 읽어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또 헨리 자신의 철학과 관련돼서는 숭실대학교 김선욱 교수님이 의사소통과 의식적 주체의 문제라는 그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헨리랑 하버마스 사이의 논쟁을 다룬 내용인데,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에 대해서 헨리가 어떻게 비판을 하는지, 그리고 그 비판이 자기의식에 대한 헨리의 어떤 연구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헨리의 자기의식 안에 어떤 연대성 개념이 담겨 있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은 그런 연대성이라는 걸 충실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논문을 쓰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읽으면서 약간 좀 아쉬웠어요. 헨리의 자기의식 개념하고 어떻게 연대성이라는 그 개념이 연결되는지가 그렇게 저한테는 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하나의 어떤 헨리 철학에 대한 소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가져왔고,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헨리가 이 글 앞부분에서, 강의 앞부분에서 이제 생명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하죠. 이게 왜 나오냐면은 저희 이 그 챕터 바로 이전 챕터에서 헨리가 헤겔이 헬더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걸 설명을 하거든요. 헤겔의 논리의 학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헤겔이 처음에는 그 도덕적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 칸트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도덕적 삶, 모럴 라이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것도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그 인륜성을 ethical life라고 하거든요. 그 영어로 번역할 때 인륜성을 ethical life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헨리가 ethical life, 그러니까 인륜성 개념을 moral life라고 한 게 아닌가, 이 강의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 독일어 병기를 안 해줘가지고 제가 이게 정확하게 그 어떤 단어를 염두를 해두고 썼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인륜성 개념인 것 같아요. 그 칸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도덕적 삶 혹은 뭐 인륜성에 대해서 탐구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특히 그 자유의 종교로서의 기독교 같은 이런 종교가 어떻게 자유의 종교로 출발을 했다가 실정적 종교로서 이제 바뀌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그 헬덜린의 사상을 만나게 되고, 헬덜린의 사상을 만나면서 헤겔 철학 안에서 그 생명이라는 개념하고 사랑이라는 개념, 이게 굉장히 부각이 되었다. 그러니까 도덕적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게 언제나 전제가, 사랑이라는 어떤 관계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게, 그걸 헤겔이 헬덜린한테서 발견하게 되면서 사랑과 생명이라는 이 요소가 헤겔 철학 안에서 부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헤겔이 이 생명이라는 구조를 가지고서 모든 세계의 보편적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게 뭔가, 이게 하나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과 사랑, 이게 다 어떤 구조를 보여주려고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 구조 사이의 상호적인 관계가 바로 생명이라는 걸 가지고 헤겔이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다. 어떤 거냐? 첫 번째에는 통합되지 않는 개별적 요소를 허용하지 않는 자기지시적 전체성이 생명의 하나의 요소이고, 두 번째는 개별적 생명을 필요로 하고 발생시키는 그런 어떤 요소가 생명의 또 다른 면모인데, 이 두 가지 구조가 상호 의존적이면서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게, 그게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데, 더 구체적인 예시로 하는 게 뭐냐? 헤겔은 먼저 이제 정신현상학의 자기의식장에 보면 생명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거기서 헤겔이 생명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우리 각각의 개별적인 우리 생명들은 그 신체의 어떤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분들을 그냥 모아놓는다고 해서 생명이 되는 게 아니다. 팔 따로, 다리 따로, 뭐 심장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부분들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이게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없으면 또 생명이 가능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개별적 신체의 생명이라는 거는 각각의 그 구성 요소로 나누어지는 것들이지만, 팔이니 다리니 머리니 하는 이런 개별 구성 요소로 분화되는 것이지만, 그 분화 자체가 생명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분화가 없으면 또 생명이 가능하지 않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분화되어 있으면서도 통일성을 지니고 있고, 통일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분화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생명의 구조다라고 자기 직장에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헨리는 이 논의에서 그런 개별적인 생명이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생명의 운동을 가지고 생명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는 종은 개별적인 인간 개체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개별적인 인간 개체들이 없으면 인간이라는 이 생명은 인간이라는 종이라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반대로 이 개별적인 인간 개체들은 인간이라는 종의 어떤 실현된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인간 개체로서의 생명이 전체로서의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고, 그 전체로서의 생명은 항상 개체 안에서 발견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체라는 건 매 순간 태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런 개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각각의 분화되어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분화되어 있는 요소들 속에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그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분화되어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요게 바로 어떤 생명이라는 유기체적 구조다. 그리고 요 유기체적 구조가 헤겔이 보는 이 세계의 보편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헤겔은 그걸 설명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앞에 나온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자기지적 전체성, 내가 나를 지시하면서 나의 통일성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요소가 하나 있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적 생명을 발생시키는 개별적인 분화되어 있는 요소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통일성과 개별성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를 헤겔은 우리 세계의 어떤 구조로 봤다. 그래서 헤겔이 보기에는 새로운 철학이라는 것,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새로운 철학이라는 것은 이 보편적 세계의 과정으로서의 생명이라는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생명이라는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헤겔의 과제였던 거죠. 그래서 밑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헤겔의 관점에서 새로운 철학은 그가 이전에 생명이라고 부른 구조와 현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게 헤겔의 논의였던 거죠. 개별성과 통일성이 하나로 묶여져서 계속 움직이면서 변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 세계의 과정이고, 그걸 설명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김옥경 교수님은 항상 그걸 강조하셨거든요.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동일성, 이 구조라고 이걸 얘기하셨거든요. 동일성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 동일성이라는 거는 비동일성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비동일성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분화된 것들과 동일성, 자기 자신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요 구조가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의 구조 안에서 두 가지가 상호 의존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동일성을 위해서 비동일성이 있어야 되고, 비동일성을 위해서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 이게 바로 헤겔이 얘기한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동일성인데, 그걸 가지고서 헤겔은 이 세계 전체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철학이라는 건, 헤겔이 보기엔 이 새로운 철학이라는 건 그런 식의 생명의 구조, 그러니까 동일성과 비동일성이 항상 동일하다. 그래서 어떤 자기 지시 관계와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그 개체들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요 사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이 철학을 전개할 수 있을까라는 게 헤겔의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전개하면서 헤겔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데,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 첫 번째, 그 우리가 새로운 철학을 위해서 전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용어라는 거는 그 포괄적으로 논리적인 구조를 건설하기 위한 유일한 어떤 기초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두 번째구나. 두 번째구나. 첫 번째는 이제 합리적 토의의 기초적인 용어로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포괄적으로 논리적인 구조를 건축하기 위한 유일한 토대여야 된다. 요 두 번째 조건인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완전한 자기 지시와 그리고 대립하는 것들 사이의 관계, 요 두 가지의 통합이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용어를 통해서 출발해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라는 그 현상, 생명이라는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용어가 뭐냐? 그게 바로 부정이다. 이게 부정이 바로 새로운 철학을 위한 용어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논의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세계의 과정이라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생명이라는 거다. 이 생명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 구조냐?
서로 상반되는 두 요소들 사이에 상호 의존 관계로 짜여져 있는 게 생명이다. 그러면 그 생명이라는 구조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기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헨리가 진짜 엄청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부터 설명할 이 내용이 헤겔 전체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열쇠다. 이게 없으면은 헤겔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설령 헤겔을 완벽하게는 이해 못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몇 번씩이나 나와요. 자기 철학을 자기가 지금 설명하는 게 열쇠다, 키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몇 번씩이나 나오는데 먼저 어떻게 설명하냐? 한 가지 이제 염두를 두셔야 되는 게 헨리가 인정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이라는 용어는 절대로 형식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부정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거 엄청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장소가 하버드 대학교고 하버드 대학교는 1970년대 당시에 분석 철학자들로 가득했던 학교였기 때문에 그 분석 철학자들 앞에서 헛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강조한데 실제로 그렇죠. 이제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부정이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논리식 앞에 사용될 때 이제 부정이라는 말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지 부정이 단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관계나 그런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이라는 건 헤겔이 사용하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게 자칫 형식 논리학의 부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야 봐봐 이거 지금 형식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구분론을 어긋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라고 이제 당장 반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지금 헤겔이 자기의 생명이라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지 않은 거죠. 근데 첫 번째로 어떤 얘기를 하면 부정이라는 걸 상정을 해보자. 부정이라는 용어를 상정해보자. 단지 부정이라는 게 있다고 해보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냐면은 부정이라는 거는 어떤 관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부정할 때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부정할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근데 뭐냐면은 우린 처음에 단지 부정만을 상정했기 때문에 이 부정이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 부정이라는 결과가 따라 나온다. 그래서 그 새로운 철학을 시작하기 위한 최초의 용어로서의 부정을 상정하게 되면은 이 부정은 관계적인 용어이고 관계적인 용어로서의 부정은 무엇인가를 부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정한 것은 부정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부정의 부정이라는 결과가 따라 나오게 되고 그래서 자율적인 부정, 최초로 상정된 이 부정은 자기 지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게 뭔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면서도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소리이긴 한데 근데 그냥 넘어가자고. 헤겔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넘어가자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최초로 상정된 부정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지시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지시하게 되면 자기를 부정하게 되면서 부정의 부정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정이라는 거는 역동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지니냐? 부정을 전혀 지니지 않는 논리적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내가 부정을 상정하게 되면 이 부정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부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서의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결과가 부정을 지니고 있지 않는 상태 처음에 자기와는 상반되는 상태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부정을 가지지 않음이란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한 부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정으로부터 부정된 부정이라는 게 따라 나온다. 부정을 지니지 않는 상태로서의 부정이라는 게 따라 나온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두 가지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부정으로부터 부정된 부정이 따라 나오게 되고 이 부정된 부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정이라는 것에 의존해야 되고 그래서 따라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걸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는 다른 하나가 아닌 것이며 그 역도참이다. 부정이라는 것은 부정된 부정이 아닌 것이고 부정된 부정은 부정이 아닌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정을 상정하게 되면 이 부정으로부터 부정이 아닌 부정을 산출해야 되고 이 부정이 아닌 부정이라는 것은 처음에 상정된 부정이 아닌 것이라는 방식으로 설명돼야 되고 하는 이런 이상한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부정을 지니지 않는 상태 우리가 처음 상정한 부정으로부터 뒤따라 나오는 그 부정을 지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정에 대한 부정으로서만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을 지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독립적인 어떤 본질이나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상정된 부정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처음 상정된 부정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 부정으로서의 나온 부정된 부정이라는 게 처음 상태를 단순히 배제하거나 대립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단순히 이게 부정의 부정이라는 게 처음 상정된 부정을 대립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을 지니고 있지 않음이라는 거는 결국엔 이것도 부정적인 용어다. 부정을 지니고 있지 않음 자체가 뭔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상정된 부정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온 게 부정을 지니고 있지 않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정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정된 부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처음 상정된 부정을 다시 지시를 해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처음 상정된 그 부정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처음 상정된 부정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거더라 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생기는 거죠. 부정을 지니고 있지 않은 상태와 부정을 지니고 있는 상태,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관계들인데 처음에 막연한 부정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서로 대립되는 요 구체적인 관계들이 나온 것들인데,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부정의 자기 지시는 구체성의 관계를 통과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 부정을 상정하고 보니까 부정의 부정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부정의 부정과 처음 부정, 부정의 부정과 처음 부정 사이에서 이런 구체성의 관계, 이 부정과 저 부정이 서로 대립된다라는 이 관계가 생겨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정의 부정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시 부정을 지시해야 된다는 점에서 다시 부정으로 돌아오게 되더라. 이런 그 어떤 순환 운동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정을 상정하겠더니 이 부정이라는 건 관계적인 관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부정의 부정을 상정해야 되고, 이 부정의 부정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 상정된 부정을 이해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건 자기 자체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정의 부정은 언제나 다시 또 자기 자신을 지시해야 되는 요런 요상한 어떤 흐름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은 부정적 부정을 거쳐서 다시 부정 자신을 지시하게 되는 이런 흐름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게 해겔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해겔이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냐? 기초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용어인 부정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지시라는 게 가능해지고 어떻게 규정성이라는 게 가능해지는지 이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해겔은 자기 지시와 규정성을 부정이라는 기초적, 독립적, 자율적 용어의 직접적 함의로서 구성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기초적 용어를 상정했을 때 이 용어가 말 그대로 해겔 표현대로 말 그대로 어떻게 운동을 해가지고 자기 지시와 규정성이라는 것을 산출하게 되는지 이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봤던 거죠. 부정을 상정했을 때 부정적 부정이라는 걸 우리가 도출해야 되고, 이 부정적 부정과 부정 사이의 관계는 구체성의 관계인 것이고, 그리고 이 부정적 부정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시 또 부정 자신을 지시해야 된다는 그 점에서 자기 지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체성과 자기 지시가 다 부정이라는 것으로부터 도출이 되더라. 이게 해겔의 주장이었고, 해겔이 그래서 이걸 보여주게 한다. 이 용어로부터 부정이라는 용어로부터 자기 지시와 규정성을 보여주길 원한다. 그리고 논리의 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뭐냐? 이런 과정들이 있다. 이런 부정이 스스로 구체성을 산출하고 다시 자기 자신을 지시하게 되는 이 모든 이 과정들이 우리가 사유할 때 모든 담론들과 모든 합리적 토의들 안에 다 내재되어 있고, 이게 바로 그 세계의 원리이고 세계의 구조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논리의 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의 학은 일종의 의미론적인 과정이다. 논리의 학은. 그래서 해겔은 이런 의미론적인 과정, 부정의 부정을 상출하고 이 부정의 부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부정을 지시해야 되는, 그래서 부정과 부정의 부정이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어떤 그 전체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식의 그 아이디어가 모든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의미론적 과정이고, 우리의 모든 토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론적 과정이라는 걸 논리학에서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먼저 존재의 논리학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데, 존재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데, 이게 그러니까 모든 개념적 구조가 자기 지시적 구조를 함의하고 있다는 걸 암묵적으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작업인데, 그걸 어떻게 시작하냐? 타자성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 나와는 다른 이질적인 뭔가가 있다. 요 이질적인 것에 대한 분석을 한번 처음 시도를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 해겔 자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 모든 부정의 과정이라는 게 산출되게 된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게 해겔이 주장한 거죠. 그래서 그 헨리 같은 경우는
헤겔의 존재의 논리학은 플라톤이 타자성이라고 부정된 거에 대한 정제된 해설이다. 그러니까 타자성, 뭔가 구체적이고 이질적이고 타자적인 어떤 개별적인 어떤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 것들로부터 사유를 출발해가지고 타자성이라는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진짜 근본적인 원리를 드러내 보여주자. 이게 존재의 논리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작업이다. 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타자성의 구조라는 게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된다. 다른 것에 의존한 최소한의 두 요소라는 게 있어야 된다. 하나가 있어야 다른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타자라는 것은 뭔가 처음 상정된 것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타자로서 다른 뭔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른 뭔가는 또 다른 뭔가의 관점에서 보면 처음 상정된 것은 또 이질적인 것이고, 이런 구조가 타자성의 구조이고, 요것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으면서 독립된 방식으로 맺어져 있는 게 바로 타자성이라는 구조다. 근데 이게 존재의 구조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타자성의 구조에서는 더 이상 처음 그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사이의 관계들, 이 처음 상정된 것과 그것에 대한 이질적인 것으로서의 타자라는 게 더 이상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무엇인가로서 이해가 될 수 없다. 두 가지 종류의 완전히 독립된 타자, 이게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서로 독립된 어떤 항들로서 이해되면은 안 된다라는 사실이 이제 존재의 논리학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됨으로써,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했던 이 타자성의 구조라는 게 결국에는 부정의 구조구나. 부정의 구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부정의 구조로 이제 타자성이라는 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자성이라고 우리가 봤던 게 이제 부정의 구조라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본질의 논리학에서는 내가 이때까지 상정했던 타자성이라는 게 부정이라는 그 원리를 통해 가지고 설명될 수 있겠구나. 그 부정이라는 원리를 내가 더 명확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본질의 논리학의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으로부터 어떻게 타자성, 규정성이라는 것이 도출이 되는지. 그래서 아까 했던 거죠. 그래서 부정을 상정하게 됐을 때 부정은 자기 관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부정해야 되는데, 부정만 상정했으니까 부정 자신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부정의 부정이라는 게 상정이 돼서, 그래서 부정과 부정의 부정 사이에 어떤 서로 대립되는 그 타자성의 관계들, 규정성의 관계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정의 부정이라는 것은 다시 또 이거 자체가 자기 혼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처음 상정했던 부정 자신을 지시해야 되고, 이런 구조로 이제 부정이라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타자성이라는 게 분석이 될 수 있더라. 이게 본질의 논리학의 작업이라는 거고, 헨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규정성과 자기지시, 그 부정과 부정의 부정이 맺고 있는 이 규정적 관계라는 것과, 그리고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다시 또 부정을 지시하는 요 자기지시의 관계가 각각은 다른 것으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그들 자신에 대한 이게 그래서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더라라는 게 이제 본질의 논리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작업, 헤겔이 보여주고 있는 작업인 거고, 헤겔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다스 운미텔바레 게겐타일 이어레 젤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들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대립이라고 이제 기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그 생명이란, 이 세계의 구조로서의 생명이라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본질의 논리학이다. 그러니까 세계가 생명이라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구조의 본질이 뭐냐? 그게 바로 부정과 부정으로부터 따라 나오는 부정의 부정과, 그리고 그 부정의 부정이 지시하고 있는 또 다시 자기 지시하고 있는 부정의 이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게 본질의 논리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작업인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그 규정성과 자기 지시라는 게 그 어떻게 안정화될 수 있는지, 이게 서로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안정된 그 질서 안에서 어떻게 그 설명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개념의 논리학인데, 여기서 그래서 자기 지시를 타자성과 관계시킨다. 자기 지시, 그러니까 구별된 특징을 보존하면서 이게 자기 지시와 규정성 사이에 서로 다른 이 구별된 특징들, 자기 지시한다고 했을 때 이 동일성의 관계와 그 규정성이 지니고 있는 이 차이성의 관계, 비동일성의 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존하면서도 이게 어떻게 상호 의존성을 맺으면서 하나의 어떤 체계, 하나의 질서, 하나의 어떤 그 사유 안에서 파악될 수 있는지,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개념의 논리학인데, 그래서 구별된 특징을 보존하면서 상호 의존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이 작업이고, 그게 바로 개념이라는 용어로 헤겔이 말하고 있다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개념도 헨리가 그걸 강조하는데,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개념이라는 건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라는 동물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개별적인 푸들, 골든 리트리버라는 이런 개별적인 개념들로부터 뭔가를 추상해가지고,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개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사유의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사유의 어떤 형태가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문장에서, 개는, 똑똑하다. 개는 인간의 친구다라고 할 때 사용된다고 할 때 그렇게 개념이라는 걸 쓰는데, 헨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헤겔이 말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건 그런 문장에서 사용되는 그 의미에서의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개념은 어떤 구조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뭔지라는 걸 설명을 안 해줘요. 오히려 예시를 많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주장은 뭐죠? 자기 자신과의 동일성과 그리고 차이라는 게 서로 분리될 수 없지만 다른 것으로 사라지지도 않으면서 구조를 맺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헤겔이 개념이라는 말로 보여주고자 한 어떤 구조적 상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나는 생각한다의 예시로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철수도 나는 생각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영희도 나는 생각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각각이 나는 생각한다라고 할 때 사실 철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영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수가 나는 생각한다라고 할 때 그때 지시하고 있는 나라는 건 철수인 거고, 영희가 나는 생각한다라고 할 때 지시하고 있는 나라는 건 영희인 건데, 문제는 그게 서로 다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지시하더라. 그 나는 생각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공통된 구조가 있더라.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공통된 구조를 통해서 각각은 자기 자신, 개별자들을 자각하는 방식으로 지시를 하더라. 그러니까 공통된 나는 생각한다라는 구조 속에서 철수는 철수 방식으로 나는 생각한다는 걸 사용하고 지시하고, 영희는 영희 방식으로 나는 생각한다는 걸 지시하는데, 그럼으로써 각각은 공통된 구조를 넘어서 개별적인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방식으로 이 나는 생각한다라는 게 전개가 되더라. 이게 바로 이런 나는 생각한다의 구조가 바로 개념의 구조다라고, 개념의 예시로서 나는 생각한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유형의 용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의 유형에 대한 어떤 이름이 아니다. 그런 어떤 개는 인간의 친구다 할 때 그때 개라는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구조이고, 이 구조를 헤겔은 나는 생각한다라는 요 자기의식의 구조를 가지고서 보여주려고 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생각한다라는 자기의식의 구조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왜 한계를 지니고 있냐면은 헤겔이 이제 헨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식의 구조 자체는 그러니까 직접성만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헤겔이 진짜로 보여줘야 되는 거는 동일성에서 차이성, 그리고 차이성에서 다시 동일성이 이렇게 나오는 어떤 이행의 과정, 이 어떤 흐르는 유동적인 이행의 과정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나는 생각한다라는 이 구조 안에서는 이런 이행이 나타난다기보다는 그냥 동일성과 차일성, 일반 보편성과 개별성이 그냥 두 개가 하나의 어떤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하나의 그냥 통일을 이루고 있는 그냥 정적인 직접성의 구조만 나타나더라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하나의 그 개념의 구조 안에 들어있는 한계인 거고, 두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각각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차이성을 생산한다. 이런 방식으로 나는 생각한데 구조를 설명하려고 해도 한계를 지니는 게, 문제는 뭐냐면은 헤겔의 전체 과정에서는 그 보편성이 개별성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개별성이 다시 또 보편성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요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는 생각한다에서는 보편성이 어떻게 개별성으로 귀결이 되는지만 나오지, 개별성이 어떻게 다시 또 보편성으로 귀결이 되는지 이건 안 나오더라. 그래서 두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헤겔이 개념의 구조를 넘어서 이념이라는 존재론적으로 궁극적인 구조를 주장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개념에서는 규정성이 자기 지시의 일반성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걸 헤겔은 주관적 상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는 생각한다라는 구조가 있고, 이 구조를 철수가 발화함으로써 철수는 철수 자신의 개별성을 지시하게 되는 것이고, 영희는 영희 자신의 개별성을 지시하게 되는, 요런 게 나는 생각한다의 구조였는데, 이건 아직도 주관적인 구조더라. 객관적인 구조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이념이라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성으로부터 출발해서 개별성이 나올 뿐만 아니라 개별성으로부터 출발해서 다시 또 일반성이 도출되는 그런 이행적인 흐름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나는 생각한다는 그 전체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일반적인 나는 생각한다의 구조로부터 어떻게 개별적인
철수 자신, 영이 자신의 자각에 이르게 되는지까지 여기 반토막밖에 못 보여주더라. 이게 해겔이 지적한 개념의 한계였고 개념적 구조의 한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념이라는 걸 주장한다고 하는 거고 그 이념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 구조에서 규정성이 나오고 규정성에서 다시 일반적 구조가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해겔은 요 예시로 뭘 듣냐 개념에서는 나는 생각한다는 자기의식을 들었지만 이념에서는 의지의 구조를 든다. 의지의 구조. 의지가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해겔의 주장인데 어떻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냐 의지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려면은 나는 생각하다가 보여주지 못한 규정성에서 일반적 구조가 나오는 요 그 이행 과정이 설명이 되는데 의지가 일반성에서 규정성으로 간다는 것 그건 이해가 된다. 왜냐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보편적 구조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걸 의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그냥 나는 막연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라 개별적인 결정 속에서 나의 의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책을 읽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나는 공부를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의지의 보편적인 구조가 있으면 개별적인 의지의 결정들이 나오는 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의지의 개별적인 결정에서 어떻게 의지의 일반적인 구조가 다시 지시가 되는지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만약에 이게 설명이 안 되면은 의지라는 게 그 해겔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이념의 구조를 다 반영을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의지가 의지 자신의 구조에 대응하는 대상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데 가능하다. 어떻겠냐? 자기 자신의 자유를 의지하는 의지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의지가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유롭기로 의지하는 의지의 구조 속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의지의 구조 속에서 의지의 일반적인 구조 속에서 의지는 개별적인 결정을 의지하는데 그 개별적인 결정이 궁극적으로 뭘 지향하고 있느냐? 자유롭기를 원하는 의지하기를 원하는 의지. 이 구조를 지향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의지의 일반적인 구조 속에서 의지의 개별적인 대상들이 산출되고 그 개별적인 대상들이 다시 또 의지의 일반적인 구조를 지시하는 요게 가능하더라.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는 의지의 의도는 자신의 구성을 낳는 실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밑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는 개별적인 결정들을 의지를 해요. 근데 이 개별적인 결정들에서 의지가 진짜로 가리켜 보이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 자신의 자유라는 거죠. 나는 자유롭길 원해. 나는 계속 의지하길 원해. 요걸 가리켜 보일 때 그때 의지의 구조라는 거는 일반적인 구조에서 규정성에서 일반적인 구조로 가는 이 이행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라는 거고 그게 바로 해겔이 이제 합리적 국가라는 논의를 도출시키는 그 기반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뭐냐? 합리적 국가는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인 건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의지 자신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의지는 합리적 국가를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합리적 국가라는 개별적인 어떤 대상을 산출하게 되고 그렇게 산출된 합리적 국가는 시민의 자유, 시민의 의지를 지향함으로써 다시 또 일반성을 가리켜 보이게 되더라. 그래서 의지의 구조 속에서 의지가 합리적 국가를 만들고 그래서 합리적 국가를 향한 의지, 합리적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지가 있고 그 의지가 실현될 때 의지는 합리적 국가를 산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 합리적 국가는 다시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새로운 의지 일반의 구조를 다시 또 지향함으로써 다시 의지로 되돌아오더라.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의지의 전체적인 면모에서 합리적 국가라는 게 지니는 어떤 의미다. 그래서 합리적 국가는 의지의 자유에 구체적으로 상관적인 어떤 구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의지의 자유가 어떤 데 대응하느냐? 합리적 국가에 대응하더라. 그래서 의지라는 거는 오직 국가를 지시함으로써 의지 자신의 구조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의지는 국가를 받아들인다. 단순히 국가가 우리의 여러 가지 개별적인 욕망들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국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국가라는 게 결국에는 의지 자체를 지향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의지 자체를 지향하는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지는 국가를 지향하게 되고 국가는 다시 또 의지의 자유를 또 지향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생겨나게 되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좀 오해가 풀려야 되는 게 해겔이 결코 이게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르크스가 해겔이 국가관을 이게 어떤 전체주의적인 국가관으로 비판을 하니까 헨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면서 마르크스가 이런 전체적인 논의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해겔은 국가를 신적이거나 절대적인 이념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절대적 이념에 대응하는 것은 의지와 국가 사이의 대응 구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는 그 자체가 그 절대적이거나
신적인 게 아니라 의지라는 구조가 있고 이 의지라는 구조가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의지가 국가를 지향하고 국가가 다시 또 의지를 지향하는 이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그 단계이고 하나의 어떤 수단일 뿐이지 국가 자체가 해결은 돼서 어떤 절대적인 국가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국가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걸로 해결이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헨리가 하나 해겔을 비판하면서 주장한 게 뭐냐면은 해겔이 그 논의에서 좀 그 잘못 환원시킨 게 있다. 해겔은 자기 지시의 구조를 가지고 부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시하는지를 가지고서 이 세계의 어떤 전체 과정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정신적 자기 지시의 구조에 그대로 대응하진 않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헨리가 보기에는 칸트에서부터 피이테를 거쳐가지고 해겔까지 이르게 된 중요한 어떤 독일관념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정신이 자기 자신을 지시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시한다. 그 자기 의식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함의들을 논의하면서 칸트가 나오게 되고 피이테가 나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겔도 그 논의의 자장 속에 있다면은 해겔도 정신의 자기 지시 구조, 자기 의식의 구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 정신의 자기 지시 구조와 해겔이 상정하고 있는 부정성의 구조, 그냥 자기 지시 구조가 이게 일치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래서 정신의 자기 지시 구조는 나는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가라는 요 문제를 항상 포함하게 되는데 요게 바로 정신의 자기 지시 구조의 문제인데 해겔이 상정하고 있는 부정의 구조, 그냥 단순한 자기 지시의 구조는 요 문제를 다 설명하거나 다 포괄할 수가 없더라. 요게 이제 헨리가 지적하는 해겔의 하나의 한계인 거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해겔의 이런 아이디어들, 이 모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세미나에서 논의한 이 내용이 그 헨리 강의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헨리가 강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걸 설명하면서 어떤 내용을 하냐면은 그 독일관념론이 그래서 항상 자기 의식의 문제를 다뤄왔고 자기 의식의 문제 안에 들어있는 자기 지시의 구조가 담고 있는 함의들이 무엇인지를 다뤄왔다. 근데 이런 함의들에 대한 논의에서 자기가 보기에는 핵심은 뭐냐? 피이테의 문제가 담고 있는 피이테의 문제에 대한 비실존 증명 없이는 이 해겔의 체계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이 비실존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정신의 자기 지시의 당혹성이라는 게 사실은 허구에 불과하다. 그런 게 사실은 실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독일관념론의 모든 논의들, 자기의식에 대한 독일관념론의 모든 논의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논의들, 정신의 자기지시라는 가지닌 당혹성이 허구에 불과하다. 그런 문제가 실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비트겐슈타인이 논의하고 있더라. 사실 그게 해겔이 마지막에 보여주려고 하는 논의이기도 했는데 그 논의가 오늘날에는 비트겐슈타인 철학하고 관련돼 있더라 하면서 그러면서 해겔과 비트겐슈타인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암시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세미나, 자기 한 학기 강의를 끝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독일관념론이라는 건 자기의식의 구조에 담긴 함의들을 성찰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다. 해겔은 그 자기의식의 구조에 담긴 함의를 자기 지시의 방식으로 부정성의 자기 지시의 구조를 가지고서 설명하려고 했다. 그래서 해겔이 논리학을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헨리가 보기에는 그 부정성의 자기 지시가 정신의 자기 지시의 문제를 완벽하게 담아내진 못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런 자기 지시의 문제가, 자기 의식의 문제가 오늘날에는 이런 비트겐슈타인 철학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비트겐슈타인 철학에서 다뤄진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가 사적 언어 논쟁이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사적 언어를 가리켜 보여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비트겐슈타인은 그게 불가능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허구이다라는 걸 보여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일관념론의 논의와 비트겐슈타인 논의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후 학자들이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해겔을 다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비형이상학적 해겔 논의가 등장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인데 혹시 여기까지 얘기하시거나 질문하시거나 비판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이해를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러니까 동일성과 비동일성이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 인간을 예로 들었었잖아요. 그치.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인간이라는 종은 인간이라는 개체들 사이에서 실현돼야지만 인간 개체들 하나하나는 다 이제 새롭게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음, 음. 인간이란 종 자체의 그런 개념에 대한 뭐 항구성 내지는 그런 보편성은 그런 결국 그 공동체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동일성 안에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대충 제대로 이해한 것 같긴 하거든. 물론 나는 인간 종이라고 했지만 해겔은 생명의 운동 이런 걸, 그러니까 운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헨리는 전체 생명의 과정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생명 자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 생명 자체가 허공에 둥둥 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생명, 바로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네. 생명이라는 건 나랑 너 같은 이 개별적인 생명들이 사라지고 죽고 사라지고 죽고 하는 요 과정 속에서 유지된다는 거지. 근데 이 과정은 뭐냐? 전체적인 과정으로 보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긴 한데, 이 자기 동일성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사라지고 죽고 사라지고 죽고 나타나고 죽고 나타나고 죽고 하는 이 개별적인 생명들을 통해서 유지되는 자기 동일성이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동일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개별 개별성, 그러니까 개체화되고 분화되고 개별화된 요 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는 이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생명이라는 구조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물론 이제 약간 핀트가 어긋날 수도 있지만 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형이사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임이라는 자체에 대한 보편자라는 걸 이제 그런 보편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해겔 같은 경우는 인간임이라는 보편자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라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인간 하나하나에서 인간 그러니까 개별자에서 실현돼야지만 그 개별자들은 또 반대로 그것이 그 인간이라고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이제 그런 인간이라는 그 동일성, 동일성 안에서 그렇게 분리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되어야 한다. 혹시 이런 형이사학적인 논의로도 좀, 형이사학적 논의로도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당연히 확장될 수 있고, 그래서 헤겔은 플라톤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플라톤은 저기 어딘가에,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해된 플라톤은 저기 어딘가에 인간의 보편자라는 게 초월적 세계에 고정된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봤잖아.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거부하면서 그런 고정된 형태로 저 세상에 존재하는 보편자는 없고 개별자들 속에서 보편자가 실현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해결이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네가 말한 것처럼 보편자 논쟁하고도 충분히 연관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편자가 고정된 형태로 자기 자신의 어떤 즉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보편자는 건 없고, 항상 보편자는 개별자들 속에서 실현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의 보편자의 구조라는 거는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자들의 어떤 생성과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그 개별자들의 생성과 변화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여기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나름대로 어떤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서로 반대되는 양축들 사이에 상호 의존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체성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예, 예. 그러면은, 사실 오늘은 좀 약간 형이사학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냐, 제 관심에, 약간 제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가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분야랑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음,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해겔의 철학적 작업인 거고, 그런 구조를 지금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가 해겔의 논의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음, 그게 딱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세계를 계속 어떻게 읽어가고 있는 중인데, 사실 정신현상만 보더라도, 이게 내용이 약간 중구난방이라는 인상을 받기가 쉽잖아요. 처음에 인신론적인 얘기를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인정투쟁 얘기 나오고, 이제 불행한 의식쯤 가서 약간 종교 철학인가 싶다가도, 갑자기 이성장 들어가면은, 관찰하는 이성과 이제 뭐, 행위하는 이성 얘기를 하면서, 되게 헷갈렸던 게, 여기에, 이거 전체를 관료하는 어떤 내적 논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오늘 그 헨리의 그 부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 논리가 결국에는 이후에 이제 법철학이나 그쪽으로 이제 확대되어 가면서 의지와 행위에 관련된 문제로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본질과 비본질 사이의 어떤 계속 공정법적인 관계라든지 혹은 자기지시적인 관계, 실현의 관계를 보면서 좀
약간 이게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변태 같은데 약간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음. 이게 이래서 이런 얘기였구나. 그래서 네. 아 그래서 약간 네 저는 오늘 되게 좋았는데 뭔가 공부가 짧으니까 뭔가 이렇게 막 이런저런 화두를 던지는 거는 못할것 같다는 근데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자기의식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있는 헤겔은 자기 지시적 관계에 주목을 했고 그 자기 지시적 관계를 부정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고 그 부정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엔 아까 봤듯이 의지의 구조에 이르게 되고 의지의 구조가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걸 이르게 되고 하면서 그게 어떤 이론 철학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실천 철학까지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게 그 부정이라는 용어 속에서 다 통일이 되면서 어떤 그 체계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도 헤겔에 대한 공부가 짧아가지고 헨리의 이런 설명이 완벽하게 맞는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되게 헤겔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에 되게 좋은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헨리랑은 좀 다른 방향이지만 저희가 저번 주에 봤던 로버트 피핀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식 개념을 주목해가지고 헤겔을 설명하잖아요. 아마 분명히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식 개념에 주목하고 그리고 헨리가 여기 마지막에 지목했듯이 비트겐슈타인하고의 헤겔의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이후의 학자들이 또 나오게 되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은 함의를 지니고 있고 통찰력이 있고 재밌는 논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거. 여기서 제가 이제 약간 의아한 게 뭐냐면 헬리의 논의보다는 그 지적의 해결 해석을 보면 네, 이게 주체를 부정성이나 분열된 주체로 이제 계속 이제 언급을 하면서 락강과 연결을 시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적이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좀 자기 복귀의 계기가 생략된 것 같다라는 인상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뭐 음, 정신상하고 열일곱 원점 단락에서 이제 분열된 이런 주체들을 찾아 나가는 이런 해석이 신박하긴 한데 그게 약간 의도적인 생략이 가미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면 헨리가 여기서 지적을 했던 게 부정성이 결국에는 자기지시적인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자기 복귀의 계기가 함축돼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지식이나 뭐 이제 그렇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이거를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좀 다시 지칭될 수 아예 지칭 불가능한 어떤 화해가 불가능한 주체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음, 보면은 어, 해결이 상정해놨던 그런 거를 생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편성과 개별성 사이의 어떤 상호 의존 관계라든지 네네. 그 의기나 행위 사이의 이런 의존 관계들을 생략시킨다는 인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서. 재밌는 비판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비판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제가 이 책을 어디서 알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이 책을? 저 지책 읽다가 알게 됐거든요, 이게. 지책 읽다가 지책이 헨리를 인용을 했는데, 헨리가 이런 책을 썼나 보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 지금 읽어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책도 헨리를 알고 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알고 있다고. 두 번째는 그 지책이 얘기하는, 저는 사실 지책 잘 몰라요. 저는 대충만 읽어봤는데, 지적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 대상 A, 라캉의 그 대상 A 개념을 갖고 와가지고 해결을 설명하는 방식은 약간 저는 그 논의의 층위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헨리랑 약간 논의의 층위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적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그거거든요. 칸트식의 사물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서도 우리의 실제가 어떻게 잘 구성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오려고 하는 게 저는 지적의 논의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적인 논의. 예를 들어서 지적이 재밌는 예시들을 많이 들잖아요. 제가 대충 기억나는 건 뭐 그런 건데 그 예시들 중에서 이데올로기에 숭고한 대상이 있는 그 예시인데 어떤 사람이 뭐 레닌의 휴가라는 그림을 보고 있어요. 레닌의 휴가라는 그림. 근데 그림에 레닌이 없어요. 없고 레닌 아내랑 레닌 친구가 레닌의 응접실인가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옆에 사람한테. 아니 레닌이 여기 안 나오는데 레닌이 휴가라고 되어 있네. 레닌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레닌이 없으니까 레닌의 휴가인 거야. 얘기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예, 레닌이 없으니까 레닌이 휴가인 거야. 이게 레닌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레닌의 아내랑 레닌 친구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그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보통은 레닌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그 그림이 성립한다. 그 그림의 의미가 레닌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레닌의 휴가라는 그림이 성립한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지젝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레닌이 없어도 그 그림은 의미 있게 성립하고 있고 오히려 레닌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림이 의미 있게 성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레닌이라는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레닌이라는 대상 A가 어떤 공백으로서 존재하고 있고 그 공백으로서 뻥 뚫려 있고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그림이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작동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지젝이 보기에는 헤겔이 칸트의 사물 자체 개념을 비판하면서 사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모든 세계가 의미 있게 성립할 수 있다. 오히려 사물 자체라는 거는 공백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사물 자체는 공백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실제계가 그러니까 모든 상징계가 의미 있게 존재하고 있다. 요걸 지젝이 보여주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예시도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자기 유대인 친구한테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번다면서 나한테 돈 버는 법 좀 알려줄래? 이것도 이데올로기 숭고한 대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 돈 버는 법 좀 알려줄래라고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친구가 뭐 10달러만 내면 알려줄게. 10달러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핑계를 대면서 얼마 더 내면 알려줄게요. 또 냈단 말이에요. 또 더 내면 알려줄게. 또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돈 버는 방법 알려준다면서 왜 안 알려주고 자꾸 돈만 받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 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돈 버는 법 알려주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어디엔가 있고 그거를 내가 알려줘야 이제 돈 버는 방법이라는 게 의미 있게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유대인 친구가 보여준 건 뭐냐면 돈 버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돈이 벌어지는지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라캉이 대상 A라는 걸 가지고서 대상 A라는 게 공백으로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상징계가 이렇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헤겔에서는 사물 자체가 공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 모든 세계가 성립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지젝은 그 점을 되게 재치 있게 잘 지적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이거잖아요.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인데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은 공백이라는 거예요. 공백. 그 대상이 없는 방식으로 이데올로기라는 게 작동하고 있다. 그게 그 책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이 지젝을 너무 MTV 철학자다 뭐 그냥 대중 철학자다라고 폄하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절대 폄하할 그런 철학자는 아니고 되게 재치 있는 발상을 하는 거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죠. 지적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환경운동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자기 자신이 상정하고 있는 대상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뭐 반유대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자기 자신이 상정하고 있는 대상 없이도 잘 돌아가는 예를 들어서 반유대주의는 그거잖아요. 유대인은 나쁜 놈이야. 저기 세상에 어떤 나쁜 유대인들이 있고 저 유대인들은 진짜 사악하고 뭐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을 타도해야 돼 하면서 반유대주의가 생겨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사실 옆에 보면은 자기 옆집 사는 유대인하고는 잘 지낸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 사람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닌 거야. 진정한 유대인은 따로 있어라고 하는데 진정한 유대인은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 자기 눈앞에 보고 있는 실제 유대인들은 다 진정한 유대인들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데올로기가 그 유대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상정하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그 대상은 없는 거예요. 공백으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방식으로 반유대주의는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상정되어 있는 그 사악한 유대인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백인데도 불구하고 반유대주의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지적이 지적하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환경운동이라든지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이데올로기라든지 모든 거에서 다 그런 방식으로 그 이데올로기들이 상정하고 있는 대상이 없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그 이데올로기들이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죠. 지젝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거 지젝 읽다 보면은 저는 하여튼 그래요. 예. 진짜 약간 끝난 진행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아유, 많이 해주세요. 이데올로기 이순대를 보면서 좀 되게 감탄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제일 감탄했던 것 중에 뭐였냐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오만과 편견 얘기를 잠깐 꺼내는 그 장에서 그 타자의 그 부정성, 내가 처음에 규정해놨던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진상을 얼마나 잘 파악하게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 지점에서 이 사람이 그래도 정말 뭐 어디 가서 MTV 철학자라고 깔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이 인상을 받았다가도 근데 책 자체가 그 락강을 계속 이제 락강을 밑에 까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해결을 이제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면서 보는 게 전개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정말 까먹었는데 네. 네. 그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이순대를 어쨌든 되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쉽게 치부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오히려 지젝이 다른 현대 철학자들보다도 뭐 바디우라든지 아니면 요즘 나오는 뭐 신유물론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재밌는 함의가 많고 좀 더 많이 알아봐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지젝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방금 최희창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헨리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지젝에 대한 비판이라는 게 가능할까? 그게 모르겠어요.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지젝이 그 락한 대상 A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말하려고 했던 거는 근데 헨리의 비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는 게 지금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으로. 네. 약간 그 개인적으로 그 지젝 얘기 나와가지고 하는데 차라리 지젝이 본인의 그 마르크스주의에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받아먹는다. 차라리 그런 인신공격이 낫지. MTV 철학자라는 그거는 좀 너무 차라리 나는 차라리 당신은 마르크스주의자인데 강연료를 어떻게 그렇게 비싸게 받아쳐먹을 수 있느냐. 저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적합한 비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MTV 철학자라는 그런 비판보다는 예. 모르겠어. 근데 그 지젝은 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자기가 뭐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뭐 자본주의를 뭐 공격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뭐 나는 사실 나는 자본주의 좋아해서 뭐왜 그걸 굳이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본인 나름대로는 그런 게 있겠지.